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1년간 디사이퍼를 이끌었다가 현재는 은퇴한 5대 디사이퍼 학회장 전진현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저도 오늘 여기 소파에 같이 앉아서 진행을 하고 싶었는데 좀 공간이 안 나는 관계로 물론 마스크는 해제되었지만 저는 오늘 조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여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소중한 초대를 받아서 이번 패널 토론에 진행을 제가 맡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좀 최근에 핫한 주제 중 하나죠. 이제 STO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저희 디사이퍼 학회원 분들과 또 국내 다른 블록체인 학회의 회장님들을 모시고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오늘 자리 빛내주신 또 관중분들께 그리고 또 오늘 패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STO는 금융시장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패널 토론을 진행해 볼 텐데요. 네, 옆에 계신 응철님부터 간략하게 자기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사이퍼 9기 김웅철이고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패널이어서 굉장히 떨리는데요. 먼저 말씀드릴 거는 첫 패널이다 보니까 그 지난 5일에 금융위에서 그 정비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살짝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 의견을 첨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흥미로웠던 점은 그 ST를 자기소개만 하라고 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다오의 양준하라고 하고요. 피다오는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포스텍, 포항대를 거점으로 하는 비영리 오픈소스 재단이에요. 저희는 심퍼바이라는 다오 프레임워크를 오픈소스로 개발을 하고 있고 저는 그 피다오라는 재단의 파운더이자 심퍼바이 프로젝트의 리드 개발자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퀘스트 블록체인 학회 오라클 2기 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민주입니다. 일단 한때 NFT 쪽 스타트업인 이제 스미랩스를 하다가 이제 최근 병역 문제로 이제 바이프로스트라는 이제 메인넷 회사에 이제 병특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민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엄청 떨리네요. 저는 디사이퍼 9기 리서처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욱이라고 하고요. 지금 쟁글에서 리서치 어소시에이트로 근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블록체인 학회에서 활동 중인 김하늘이고요. 저도 현재 쟁글 리서치 팀에서 활동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블록체인밸리를 만든 남윤재이고요. 지금 마지막 학회장으로 남아서 고려대학교 블록체인밸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가장 많이 신경을 쓰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소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랑 패널 토론 진행하려니까 저도 떨리는데요. 이렇게 다 같이 떨지 말고 잘 그냥 편하게 이야기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STO에 대해서 좀 잘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STO는 토큰 증권 혹은 증권 토큰의 약칭으로 기존 금융시장에서 정의된 증권을 이제 블록체인 상의 토큰으로 발행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증권을 기록하고 표현하는 그 기술 뒷단이 블록체인인 것 뿐이지 그 법적 의미 그리고 법적 기능에 있어서는 기존의 증권과 크게 차이가 그렇게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STO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산업 매우 초창기부터 항상 논의가 되어왔던 주제인데 사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STO와 관련된 규제의 부재로 인해서 좀 산업이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데에는 제한이 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도 명확하지가 않고 또 STO를 유통 발행하는 데 있어서 뭐가 되고 뭐가 안 된다 이런 게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좀 사업이 본격적으로 좀 시작될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업계에서도 옛날부터 가장 많이 좀 외쳤던 니즈 중에 하나가 STO 관련 가이드라인 그리고 규제를 마련해달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6일 드디어 금융위원회에서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는데요. 이번 가이드라인은 비록 향후 금융위의 향후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만 조금 제시를 하는 가이드라인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위해서는 관련 이제 법률들이 다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가 향후 STO 사업의 본격적인 이제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토큰 증권에 대한 각종 소식과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 최근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대체 토큰 증권이 뭐고 이게 대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건데? 라고 질문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STO는 금융시장, 꼭 금융시장이 아니더라도 기존 시장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패널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응철님부터 STO는 금융시장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지 의견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데자부인 것 같은데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 정비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그 ST를 증권형 토큰이 아니라 토큰 증권이라고 명명을 해서 기존 증권에 포섭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요. 토큰 발행 측면에 있어서는 그 발행인이 기존의 증권사 등을 통하여만 ST를 분산원장에 전자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만 발행인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는 발행인이 직접 분산원장에 ST를 전자등록할 수 있도록 계좌 개설 기관처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둘째로는 투자자 보호 의무가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는 공시 의무를 완화하는 그러한 점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큰 유통 측면에 있어서는 죄송합니다. 토큰 유통 측면에 있어서는 조각 투자, 투자계약 증권들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다자간 상대매매 플랫폼으로서 장외거래 중개업 인가단위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현재도 있긴 한데 그런 투자할 수 있는 규모를 투자할 수 있는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TO를 하게 되면은 이를 또 상장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서 KRX에서 디지털 증권 시장을 신설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보면은 이제 STO를 제도화하고 그다음에 대중화하려는 그런 의지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STO를 통해서 가장 큰 수혜자가 될 플레이어는 기존의 증권사일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STO가 될 그 기초 자산이 부동산 혹은 미술품 같은 것들이 유력한데요. 이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그 거래량 규모가 수조 단위로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거기에서 이제 일정 부분을 거래 수수료로 수취를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한 견해에는 일견 공감을 하는 바이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수취한 거래 수수료가 유의미하려고 하면은 그 시장 자체가 성숙하고 충분히 성장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유동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부동산 펀드라든지 리츠라고 하는 부동산 신탁이 있었는데 사실상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고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2017년도, 18년도부터 STO가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래량을 본다면은 그렇게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러한 STO가 될 만한 기초 자산 자체가 그 가치가 상승하는 등 그것이 투자자로 하여금 투자할 만한 이런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투자 상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STO는 단지 이제 그런 유동화를 하는 방법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초 자산들의 내재적인 혹은 추가적인 그 경제적인 가치 상승을 이끌어내기에는 조금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앞으로 이렇게 상승장이 아닌 이런 상황에서는 STO가 단지 이제 제도화가 된다고 해서 이렇게 소위 흥행을 해가지고 붐업을 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게 제 견해이고요. 마찬가지로 봤을 때 NFT가 그 몇 년 전에 굉장히 흥행했던 것도 이제 코인 불장, 소위 디파이 서머들과 엮여가지고 이러한 상승장에 있어서 NFT가 성공한 것이라는 요인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번 제가 소회를 밝혀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어서 네, 오늘 되게 멋있게 해주고 오셨는데 네, 준하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준하입니다. 사실 저는 그 메인넷 코어 개발을 2번 정도 한 엔지니어라서 아마 사회 경제적인 부분은 저보다 다른 분들이 훨씬 더 설명 잘 해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간단하게 이 주제를 조금 정리를 해보자고 해요. 그 며칠 전인가요? 나온 정부의 STO 가이드라인을 보면 그 뒷부분에 이 시스템에 해당하는 분산 원장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지 요건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걸 읽어보면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해당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STO, 그러니까 증권을 토큰화, 블록체인에 올리는 토큰화를 했을 때 어떤 좋은 그 성질들을 만족할지 저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블록체인이면 당연히 컨센서스가 있을 거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올라가는 모든 트랜잭션들은 그 트랜잭션들의 리니어 히스토리가 파이널라이즈 되는 메커니즘이 있겠죠. 컨센서스를 통해서. 그리고 그게 실행 결과나 과거 것도 마찬가지고 실행 결과나 거기 들어가는 상태들이 전부 엔드 투 엔드로 베리피케이션이 가능한 형태로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게 분산 원장 블록체인으로 만들었을 때 만족할 수 있는 걸로 기대하는 첫 번째 좋은 성질이고 두 번째는 그 블록체인이라는 게
멀티파티가 트러스트리스하게 작용하는 시스템이고 아까 말씀드린 베리파이어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주 고도로 복잡한 이해관계를 담아내는데 특화되어 있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블록체인이. 그래서 그 분산 원장,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이 기술적으로 크게 두 가지 성질이 이 주제에 관련해서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저희가 증권이라는 아이템을 블록체인에 온보딩을 한다. 그럼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냐면요. 첫 번째로 그 현재는 증권이라는 게 종류가 많을 텐데 현재 내가 어떤 증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증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려면 그냥 정부가 가지고 있는 단일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되는 게 아니라 단일 계약도 있을 거고 뭐 한국 거래소에 들어있는 물량도 있을 거고 법원에 등기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아니면 회사가 장부를 가지고 있는 내용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증권이라는 아이템이 상당히 현행 시스템에서 엄청 파편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어떤 기업이 뭐 어떤 유관 뭐 이해관계자가 선택적으로 우리랑 관련된 증거는 새로 생긴 어떤 블록체인에 올리겠다. 그렇게 하면 제가 아까 블록체인은 히스토리가 리니어한 히스토리가 파이널리제이션 되는 메커니즘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해관계자가 그 STO라는 형태로 증권을 봤을 때는 항상 지금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디까지 확정됐고 그래서 내가 이 상태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정말 정확하고 신속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법원을 다 순회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최소한 그런 건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로 일어날 좋은 일이고 두 번째는 블록체인의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가 컨트랙트잖아요. 근데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보면 그 분산 원점 연권을 읽어봤을 때 정부가 컨트랙트가 있는 블록체인을 STO의 플랫폼을 사용할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미래 제도가 조금 팔로업을 해서 그런 상태로까지 된다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대부분의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증권과 관련된 모든 계약에 들어가는 액션들이 보면 대부분 트리비얼하고 자동화가 가능한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어 스톡 옵션에 무슨 베스팅이 있고 그 기간이 얼마 전에 물량이 얼마나 풀린다 이런 거는 다 자동화 가능한 로직이잖아요. 뭐 임직원이 중단 실수나 이런 거는 다 사람이 판단해야 하는 거겠지만 그래서 그거를 컨트랙트라는 우리 좋은 기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 올리게 되면 우리 정부가 특히 법원이 뭐 이렇게 읽어보면서 다 계산해야 하는 코스트를 자동화된 그 블록체인의 익스큐션 기술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사회의 전체적인 코스트를 줄이는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파편화된 정보가 단일 시스템에 올라가고 그게 뭐 인덱싱도 가능할 거고 어떤 잘 통일된 액세스 인터페이스를 가질 거기 때문에 그거에 붙을 수 있는 우리 오퍼레이션 도와준 다양한 서드파티 서비스들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것도 우리 전체 사회의 오퍼레이션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 STO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증권이라는 시스템이 우리 사회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잘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게 기술적인 가치를 아주 원론적인 거긴 한데요.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기술자 입장에서 STO에 대한 좀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민준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일단 저는 비즈니스적 관점으로 STO가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고 적용 가능한가를 이제 많이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STO가 어느 정도 허용이 되면서 이제 블록체인이 제도권에 들어오고 마스 옵션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는 방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시각입니다만 이 STO라는 게 정말 저희가 원하는 것만큼 이제 자산 유동화가 되고 투자자들이 다각화가 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ICO에 비해서 투자자들의 보호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과 IPO에 비해서 비용이나 뭐 중요 정보 노출이 낮다는 점, 뭐 자산 유동화 STO를 통해서 기존의 접근성이 낮았던 뭐 동산이나 부동산 현물을 이제 유동화해서 사람들에게 투자 기회를 준다는 점이나 아니면은 증권 발행형 STO를 통해서 이제 큰 규모의 팀이 아니더라도 중견 혹은 소규모 팀들도 쉽게 안전하게 제도권 안에서 자산 펀딩을 레이즈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만 일단 STO가 정말 마스 옵션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기존의 많은 CX와 DEX들과는 다르게
INX 같은 ATS (Alternate Trading System) 같은 이제 STO 전문 거래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STO가 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거래가 많이 활성화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융당국에서 얘기했기를 이제 장외 거래는 이제 개인당 한도일을 1,0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했기에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금융사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STO라는 시장이 굉장히 좀 작고 아직 되게 초기 시장으로서 매력적이지 못하게 느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런 자산 유동화나 뭐 그런 증권 발행이 된다고 해도 정말 그런 것들이 사람들 기존에 있는 웹2나 기존의 그 제도권 사람들이 얼마나 거래를 활발하게 이루어질지 또 이제 의문인 점이고요. 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그런 규제들이 뭔가 유저 프렌들리 그리고 코퍼레이트 프렌들리하게 이제 바뀐다는 가정 하에서는 이제 기존에 있는 뭐 미국의 퀀트 MRE, 뭐 러시아의 이제 아틀란트, 뭐 한국의 카사 등과 같은 이제 기업들처럼 이제 부동산과의 뭔가 시너지가 가장 클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블록체인의 그런 보더레스함과 그런 확장성을 사용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기존의 투자가 어려웠고 혹은 조각화가 파편화가 어려웠던 그런 자산들을 유동화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더욱 투자 기회를 많이 준다는 점은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랩업을 하자면 이런 포텐셜은 굉장히 많으나 뭔가 이런 국가별 규제에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점과 그리고 보수적인 금융시장에서 이런 규제들이 얼마나 잘 풀릴까가 관건이고 그에 대해서는 시간이 조금 걸릴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재웅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방금 민주님이 부동산 유동화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번 STO 가이드라인이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새로운 투자 기회들을 이제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산군에 대한 관점, 그리고 대한민국의 로컬라이제이션 관점에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생각을 해봤을 때 장점과 단점이 되게 명확하거든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현금 흐름이 나오죠. 현금 흐름이 나오고 이제 그걸 매입을 해서 또 따로 차익 거래를 하는 전략까지 수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큰 장점인데, 반면에 단점도 되게 명확해요. 이제 자산군 자체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거를 만약에 제가 유동화를 시키고 싶어서 시장에다가 이제 유동화를 시켰을 때 그걸 받아줄 수 있을 만한 유동성이 시장에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STO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유동화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져서 나온 기술이고 인프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현금 창출과 같은 장점을 해치지 않고 유동성을 확장시켜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찍 파악한 기업이 사실 대한민국에서 이제 카사가 있죠. 2018년부터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이후에 금융규제 샌드박스라 그래서 이제 금융위에서 신설한 규제를 좀 라이트하게 가져가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뭐 루센트블록, 뭐 비브릭, 펌블 이런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팔로우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자산군으로서 분명 STO가 부동산에 잘 붙을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로컬라이즈 했을 때 이게 왜 더 잘 달라붙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전 두 가지 정도 이유를 또 제시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 이유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특히 이제 부동산이 가지는 금융 자산으로서의 인식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유를 좀 들면은 제가 건축공학과인데 시공비 대비 설계비의 비율을 보면은 사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프랑스나 미국 같은 경우 대비했을 때 시공비 대비 설계비의 비율이 20%에서 30% 정도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은. 그 얘기는 뭔가 이거를 거주 공간으로 보기보다는 금융적인 자산으로 보는 관점이 훨씬 더 팽배해 있다는 사실이고, 그 관점에서 뭐 안타깝지만 뭐 STO를 도입을 했을 때 사람들의 관심이나 이런 게 저는 더 잘 와닿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이제 기존의 리츠를 아까 이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리츠가 대한민국에 정착하고 나서 생각보다 성장을 잘 못해서 그 룸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리츠가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해서 Real Estate Investment Trust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뭐 대형 부동산이나 아니면은 뭐 데이터 센터, 뭐 인프라 같은 거에 투자를 하지 못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걸 공모 펀드 형태로 아니 공모주 형태로 내놓은 게 사실은 리츠예요. 근데 2001년에 도입되고 나서 이제 전체 GDP의 0.4%밖에 못 올라갔거든요. 그게 한 70조 원 정도의 운용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다른 나라 대비했을 때 캐나다나 아니면 일본에 대비했을 때 훨씬 더 부족한 규모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인프라 사업이 발달을 해서 한 6.4%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GDP 대비해서. 그래서 이 생각보다 리츠라는 게 우리나라에 많이 그 성장을 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리테일 투자자들한테 또 다른 대체 상품인 그 STO가 도입이 되면은 조금 더 유리한 지점에서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랩업을 하면은 자산군 관점에서는 부동산은 단점이 유동성이 낮다는 거였기 때문에 이것이 그 STO를 통해서 해결이 될 것이다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서포트할 수 있는 로컬라이제이션 항목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금융자산으로서 부동산을 더 보고 있고, 그리고 리츠와 같은 이제 대체 상품이나 아니면 경쟁 상품들이 생각보다 뿌리를 깊게 못 내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 의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어서 하늘님 네,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크게 두 가지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먼저 securitize what? 어떤 거를 증권화하는가? 그리고 why 토큰 어퍼링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에 대한 저의 오피니언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거를 증권화하는가 생각해보면 사실 기성자산을 유동화한다는 컨셉이기 때문에 저는 자산화하기에 가장 좋은 자산군이 데이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이 직접 가공해낸 컨텐츠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미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죠. 증권화되어서. 예를 들면 뭐 음원을 거래한다는 뮤직하우라든지 이미 개념화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종류의 데이터라고 한다면 로그 데이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터넷 공간에 체류하면서 남기게 되는 여러 가지 디지털 발자국들,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금융 데이터를 자산화한다는 컨셉인 마이데이터법 등이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데이터가 유력한 후보군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이게 이미 자산으로서 인식되고 있고 그것이 개념화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게 인터넷 공간에서 계속해서 누적되고 생성되는 데이터라는 점에서 유동화하기에 용이한 유력한 자산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Y 토큰 오퍼링이라는 질문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 토큰으로 이거를 거래해야 하는지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 핵심은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 위에서 올린다는 건데, 즉 분산화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왜 필요할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P2P 트랜잭션이 가능하다는 점이 뭔가 차이점이고 주목할 만한 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ICO랑 마찬가지로 STO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트레이딩 볼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즉 이제 가격 반영 효과가 가시적이어야지 사람들이 사용하는 입장에서 이제 거래 요인이 생기는 건데, 이제 P2P 트랜잭션이 그런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윤재님 생각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이어서 앞에 분들이 설명 안 해주실 법한 좋은 사례들이 뭐가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일단 현재 시장에서 많이 보이는 기업들을 보면 부동산, 명품, 뭐 저작권, 조각 투자 등의 사례들이 많이 보이는데, 저는 앞으로 저희가 STO 시장이 성숙하면서 성장하고 확장하기 위한 사례들의 계기로 인플루언서들을 다루는 브랜드 로열티 시장, 팬덤을 다루는 시장이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TO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유입들이 필요할까를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뉴진스의 하이보이가 빌보드 차트에서 1위 하는 그 순간에 광고 수입료를 저희가 배당받을 수 있다면, 혹은 이승우 선수가 월드컵에서 결승골을 넣고 난 이후에 이적하게 될 이적 시장에서의 이적료를 배당받을 수 있다면, 뭐 이런 사례들을 많이 고민을 하면서 이러한 사례들을 다루는 STO 증권이 저희 STO 시장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근거는 바로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장에 새로운 투자들이 유입된다는 측면인데요. 한국 팬덤은 정말 특이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팬덤의 팬분들은 굉장히 헌신적이고
자신이 응원하는 스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떤 활동이든 기꺼이 하고 소비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비 타겟을 하는 저희 STO가 그 스타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본 조달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팬들에게 제공을 해준다면 이거는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상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자본 조달 방식이 기업이 이 시장을 성공시키고 기업 본인의 사업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액의 육성비가 지출이 되는 이러한 사업들은 STO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투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에서의 기업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이 사업이 팬덤을 타겟하는 STO 시장을 주목해야 된다는 사례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너무 좋은 인사이트인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좀 살짝 남아가지고 좀 개별적으로 질문을 좀 몇 가지만 들어볼까 하는데 그거 짧게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응철님부터. 응철님은 지금 현직 변호사이시기도 한데 그래서 혹시 이제 현직에 계시는 법 쪽에 좀 오래 종사하신 분으로서 혹시 STO 법제화에 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그리고 추가로 STO 가이드라인을 이번에 읽어보시고 좀 아쉬웠던 점은 혹시 없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 이번 정비 방안에 보면은 올해 상반기에 관련 법안들을 다 올린다고 금융위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부 입법하면은 최소 6개월 정도는 걸리니까 이르면은 올해 하반기 아니면 현실적으로는 내년 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우선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쉬웠던 점은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프라이빗 체인이냐 이런 여부도 있을 것 같은데 법률가로서 가장 이제 살짝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증권성 판단 부분에 대해서 예시와 설명이 더 추가되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왜냐면은 작년 4월에 이제 조각 투자 가이드라인에서 사실 뮤직하우 일 있으면서 여러 가지 기준도 제시해 주시고 예시안도 주시긴 하셨는데 이번에 거기서 상당히 풍부하게 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현업에 계신 사업가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이제 프로젝트나 본인 사업이 증권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독자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다만 이거는 이제 사실 증권성은 아시다시피 이제 항상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어쩔 수 없이 수반되는 추상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준하님에게 질문이 하나 있는데 사실 이번에 이제 STO 가이드라인에서 퍼블릭 블록체인을 거의 원천적으로 금지를 했잖아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내 가치를 저장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정부나 우리나라 은행을 못 믿어서 내가 비트이더를 사겠다. 그럼 그거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K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토큰이 올라가는 거 못 믿어가지고 이더리움 메인넷에 올려야 된다 주장하면 그건 좀 다른 게 애초에 증권이라는 게 우리나라 국가 위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걸 담보하는 게 우리나라 정부잖아요. 그래서 토큰의 가치가 정부가 담보한 거기 때문에 그 플랫폼에 해당하는 블록체인이 정부가 만드는 어떤 블록체인인 게 사실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이더리움의 메인넷에 올려서 더 안전하게 만든다는 게 사실 크게 의미는 없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굳이 한국에서 만든 블록체인이 아니라 다른 메인넷을 초국가적인 메인넷을 써야 한다면 어떤 보안 문제는 아닐 거고 초국가적인 생태계랑 이미 있는 소국가적인 생태계랑 인터랙션 했을 때 우리 증권에 더 압도적인 유동성을 준다든지 아니면 더 높은 차용성을 준다든지 그런 건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증권이라는 게 제도권 입장에서는 아주 많은 규제로 민감하게 다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규제랑 룰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잘 준수하기에는 이더리움 메인넷에 그냥 그 야생의 토큰들을 풀어버리기에는 컨트롤하기 힘들 것 같다. 예측하기 힘들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그런 트레이드 오프를 한 것 같아요. 반대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팔로업 질문이 그럼 어차피 정부가 할 거면 그냥 블록체인을 하지 말고 한국거래소 2를 만들어서 거기다 다 온보딩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거는 대단히 엔지니어링적인 측면에서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게 사실 한국거래소도 공짜가 아니에요. 그 근거법이 있고 그 만들려면 감사도 있어야 되고 이사 보드도 있어야 되고 자체적으로 인프라랑 DB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거를 문제가 생겼을 때 유권 해석을 해줄 수 있는 기관도 있어야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법원까지 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거래소 2를 만드는 것도 어쨌든 지출이에요.
근데 블록체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높은 이해관계를 잘 트러스틸리스하게 표현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서 그런 중앙된 기구를 하나 더 만들지 않고 해결하겠다. 이거는 뭐 실제로 따져보면 트레이드오프가 분명히 있을 건데 기술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접근이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민준님께 질문이 하나 있는데, 민준님은 이제 또 사업 개발, 그냥 BD로도 근무하고 계신다 들었는데, 이제 아까 좀 다양한 자산군들을 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개인적으로 혹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면 좀 어떤 자산을 토큰 증권화 해보고 싶은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라 함은 시간이 갈수록 밸류가 높아지는 appreciating asset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예시가 이제 부동산이나 그 부동산 쪽에서 토지, 건물이라던가 아니면 뭐 빈티지 와인이라든지 그런 고가의 자산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기존의 선례가 많은 그런 부동산이나 건물도 좋지만 정말 블록체인의 이 특성을 잘 살리려면은 P2P 거래가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STO의 장점인 그런 투자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부동산 쪽에서도 특히 쉽게 거래할 수 없는 이런 중소형 건물이나 그런 토지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에셋으로 여겨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시가 뭐 예전에 토스에서 거래할 수 있었던 테라펀딩의 그런 뭐 아이템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또 와인 같은 빈티지 주류라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이제 2019년, 20년대 이제 S&P 500 지수보다 와인의 상승률이 훨씬 더 높았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 15%에서 20% 정도 상승하는 그런 고가의 빈티지 와인들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그런 주류의 특성상 조각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조각화하면 와인이 깨지니까. 그래서 그런 와인의 소유권이나 혹은 그런 와인을 생산하는 이제 기업의 그런 경영권 혹은 거기에 대한 이제 이익을 배당받는 그런 네, 투자 상품이 좀 STO에서 좀 매력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재웅님께서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좀 일각에서는 이제 부동산을 유동화하고 조합하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좀 악성 부동산 같은 거를 좀 토큰 증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좀 리테일, 그러니까 이제 일반 투자자에게 좀 유입시킨다라는 좀 우려를 표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혹시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그런 거에 사례로 사실 저희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런 것들을 들고는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때 문제가 됐다고 생각했던 CDO나 아니면 MBS 등이 금융상품 자체의 문제는 아니고 그걸 운용했었던 이제 금융권에 있었던 분들의 도덕적 해이가 저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상품과는 별개로 이제 취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사실 그 아까 준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뭐 블록체인 내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뭐 레버리징의 한도의 개념을 뭐 토큰에다가 집어 넣는다던가 그런 식의 규제도 사실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규제 차원에서 이런 STO를 도입을 했을 때 기술적인 도움으로 뭐 그런 부분들을 더 조정할 수 있는 룸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늘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P2P 거래에 대한 좀 특징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토큰 증권도 완전 직접적인 P2P 거래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유통시장을 통해 거래되고, 또 결국에는 예탁결제원의 총량 관리를 해야 되는 등 바로 P2P 거래는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존 주식과 어떻게 보면 동일한 방법으로 가는 거기도 하고, 사실 저희 같은 이제 엔드 유저 단에서는 좀 큰 차이가 좀 없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국 답변이 필요한 거는 사용자 입장에서 ST와 주식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ST 같은 경우는 현재 발행하고 유통은 증권사에서 중개를 하고, 관리 같은 경우는 예결원에서 하는 방식이죠. 근데 특히 발행 단계를 생각해 봤을 때 현재 가이드라인 상에서는 증권사 중개로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올리도록 하는 게 이제 가이드라인인데, 프라이빗 블록체인 자체의 특징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준하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이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특징을 생각해 보면 거래 내용이 이제 리니어하게 기록이 되고,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이 된다는 점, 스마트 컨트랙트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스마트 컨트랙트는 결국 누구나 작성 가능하고 이제 계약한 내용을 이행하는 것을 자동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딩처럼 거래 카운터파티를 P2P로 체결해야 되는 상당히 복잡성이 높은 거래를 다루는 데 상당히 용이하다고 생각을 해서 P2P도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윤재님 같은 경우는 좀 되게 좀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 자체에 대한 IPO 혹은 투자라고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게 좀 현실성이 좀 있는 좀 이야기일까요? 일단 그 사람이라는 자산을 오퍼링한다기보다는 사람의 브랜드 가치를 오퍼링하는 걸로 이해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이걸 어떻게 현실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트래킹 주식이라는 게 있는데 트래킹 주식이 뭐냐면 그 기업의 특정 사업 부문만 따로 떼서 이걸 주식으로 만들어서 발행하는 거거든요. 이 방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소속사가 매니지먼트사가 이제 선수나 연예인과 이제 브랜드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브랜드 계약에 해당하는 사업 부문만 따로 트래킹 주식을 통해서 사업 증권을 발행하게 되면 이 선수가 미래에 발생시킬 수익 같은 부분 혹은 성과를 연동시켜서 주식으로 가능해지고 그 부분에 투자하게 되고 그렇게 팬들이 유입되는 방식으로 이게 매스 어답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이 부분이 충분히 현실화 가능하고 앞으로 주목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아쉽지만 이제 STO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리 빛내주신 패널분들께 감사의 박수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STO는 아직 산업 초창기지만 향후 이제 발전해 나가는 그 모습을 다 같이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패널 토론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멋진 디스커션 진행해주신 참여자분과 사회자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2부가 마무리되어서 30분간 휴식 시간 가질 거고요. 마지막 3부 30분 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